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연은 제가 5년 전에 겪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에 대해서입니다. 전 고아였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남편과 함께 험난한 삶의 파도를 헤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려다 보니 서러운 일들도 많이 당했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던 삶에 이제는 제법 살만해졌다 싶었을 때, 전 암이란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젊고 어린 아들에게 저라는 큰 짐을 쥐어주기 싫어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고요. 그 순간 저에게 기적과도 같은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요. 저의 인생의 큰 마지막 고비에 생각지 못한 사건으로 전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편과 만나게 된 계기는 큰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을 불의의 사고로 잃게 되었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계를 위해 바로 취업을 해야 했죠. 그래서 제가 하게 된 일이 회사 격리 일이었는데, 그곳에서 6년 동안 같이 일하며 저랑 친해진 과장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괜찮은 남자가 있다면서 만나볼 생각이 없냐는 것이었죠. 저처럼 부모님이 안 계신 고아인데 잘 나가는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성격도 좋고 능력 있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과장님이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꺼낼 사람도 아니고 제가 믿고 있던 분이라 그런 분이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싶었죠. 그렇게 만난 남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성격도 좋고 성실한 데다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죠. 저희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며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바로 저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며 고아가 된 것이지만, 남편이 고아가 된 이후에는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 기억으로는 자신은 어린 시절 제법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던 것 같다고 해요. 얼굴은 생각 안 나지만 부모님들 모두 좋으신 분들이었고요. 그런데 남편 집이 잘 살아서인지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을 7살 때 경험하게 된 겁니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어떤 처음 보는 삼촌이 자신에게 다가와 말을 시켰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 다쳤다며 빨리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처음 보는 삼촌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라가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신을 납치해 자기 부모님께 돈을 요구하려 했던 것 같다고 해요. 엄마가 교통사고가 난 병원으로 간다던 그 삼촌이란 남자는 남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는커녕 여관이며 여인숙으로 오랜 시간 끌고 다녔고, 어디론가 전화를 해 항상 돈을 요구했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았는지 그 삼촌이란 남자는 남편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은 외딴 길에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남편은 길에서 만난 어떤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갔다가 경찰관을 만나게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경찰서와 보육원에서 남편의 이름과 부모님이며 사는 곳에 관해 물었지만 남편은 부모님의 이름이나 자신이 사는 곳이 어디였는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고 하고요. 본인의 이름도 생각나지 않았던 그때 떠올랐던 이름이 송이라서 자기의 이름을 송이라고 말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이름은 남자 이름과 어울리지 않은 권송이라는 이름이 되었고요. 하지만 특이하게도 남편은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당시 손가락에 차고 있던 금반지를
아직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납치한 삼촌이 남편의 손가락에 낀 금반지를 빼앗았었는데 남편이 몰래 다시 그걸 훔쳐 본인 신발 속에 숨겨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납치한 삼촌은 경찰들의 눈을 피해 계속 도망치고 있던 와중인지라 자기가 정신이 없어 도망치는 도중 잃어버렸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남편은 그 금반지를 목걸이로 해서 항상 걸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길어서라도 우연히 자신의 부모님을 만나게 된다면 꼭 자신을 알아보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안타깝던지 저 또한 남편이 부모님을 찾아서 만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젠 곁에 제가 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홀로 외롭게 살다 서로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겐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내 편이 생기게 된 것이니 남편과 저에겐 서로가 정말 엄청난 선물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소박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예쁜 아들도 하나 낳았고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런 저희 가정의 행복을 깰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는데 급성 백혈병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 몸이 자주 멍들고 코피를 쏟는 일이 있었지만 아직 젊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이 남편이 아파오기 시작한 증상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치료였습니다. 남편은 항암 치료를 하며 남편과 맞는 사람을 찾아 골수 이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골수 이식은 조직형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라 대부분 혈연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어요. 물론 골수가 맞는 공여자를 찾아 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었죠. 그래서 남편의 사정을 알고 남편과 저희 지인들까지 골수 이식을 해주겠다고 나섰고 다행히 지인들 중 한 명이 맞는 사람이 있어 남편은 골수 이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은 골수를 이식받는 상황에서도 끝내 저희 곁에 오래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골수 이식 후에도 병은 점점 더 악화하였고 저희는 이별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여보, 약속해. 우리 용준이 잘 키울 수 있는 거지? 아빠 없는 아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훌륭한 아이로 잘 키우겠다고 약속해줘. 그럼 약속하지. 당신 아들로 부끄럽지 않게 내가 잘 키울게. 그래도 당신이라도 우리 용준이 곁에 남아줘서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처럼 부모 없는 아이로 외롭게 자라야 했을 텐데. 당신이 용준이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여보, 이 반지는 당신이 잘 간직해줘. 그래서 나중에 우리 용준이 크면 당신이 잘 전해주고. 아빠가 어린 시절부터 지니고 있었던 물건이니 이 반지를 아빠 대신이라 생각하고 잘 간직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에서도 언제나 늘 곁에서 우리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그래, 알았어. 당신 말대로 꼭 할게.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영준이 꼭 잘 지켜줘야 해.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이랑 용준이 두고 먼저 떠나서 정말 미안해. 우리 예쁜 하나랑 착한 아들 곁에서 좀 더 오래오래 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다. 내가 정말 미안해. 아니야, 여보. 나 당신 만나서 행복했고 다시 태어나도 꼭 당신 아내로 태어날 거야.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내가 우리 용준이 잘 키워놓고 당신 만나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알겠지? 그래, 그럴게. 내가 잘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니까 당신은 되도록 오래오래 용준이랑 행복하게 살다가 아주 늦게 와. 그래야 내가 덜 미안하지. 어, 알았어. 알았어, 여보. 남편은 저희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떠나고 슬퍼한 것도 잠시. 전 떠난 남편을 생각하며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어린 자식을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과 결혼 후 집안에서 생활만 하던 제가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란 쉽지 않았죠. 오랫동안 경력단절이 되다 보니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봐도 뽑아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면접을 보러 가게 돼도 제가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사실에 회사에선 저를 뽑아주는 것을 꺼렸습니다. 직장 일을 하다 보면 야근이나 회식을 할 때도 있을 테고 회사에서 오래 있어야 할 상황이 생길 텐데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제가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저희 집 사정은 점점 더 나빠졌고 살던 집에서 나와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 나중에는 정말 집에 있는 돈이 되는 물건이란 물건은 전부 팔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저희 아들이 중간에 크게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 일로 남편과 저의 결혼 반지까지 팔게 되었죠. 그럼에도 지키고 있던 것이 남편이 저희 아들에게 물려주라고 했던 남편이 목걸이로 걸고 있던 금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 돈이 없다 보니 남은 거라곤 쌀이랑 김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아들에게 김칫국을 끓여주게 되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어린 10살 어린 아들에게 넌지시 묻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 엄마가 매일 김칫국만 끓여줘서 너무 지겹지? 엄마가 미안해.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얼른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우리 아들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좋은 장난감도 사줄 테니까.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알아? 나 이제 그런 어린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거 필요 없어. 아주 지겹다고. 그리고 나는 우리 엄마가 해준 김칫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걸? 우리 엄마 김칫국이 최고! 어린 것이 가지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 괜찮다고 말하는데 순간 먹던 밥이 턱 막혀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들을 위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먹여 살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이요. 그리고 마침내 제대로 된 기회를 잡게 됩니다. 알던 친한 친구 중에 도배 일을 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몸이 고되고 배우는 것은 힘들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게다가 제가 하는 만큼 돈이 들어온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는 언니를 쫓아다니며 일을 배우게 되었고 더는 저희 아들을 배고픔에 떨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더는 저희 가족이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고 저희 아들도 어엿한 성인이 되어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집 사정상 학원 하나 보내지 않았는데도 혼자 공부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턱하니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가는 아니지만 대출을 받아 방 2칸짜리 전세로 이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새로운 집에서 시작할 일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이사한 첫날부터
기분 나쁘게 초를 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삿짐센터 기사님들이 저희 짐을 나르고 있는데 옆집에 살고 있던 저와 비슷한 연배의 중년 부부가 아는 척하며 와서 말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어머, 새로 이사 오셨나 보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옆집으로 새로 이사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러면 아예 여기 집주인이 바뀌는 건가? 이 집 살 때 얼마 주고 들어왔어요? 어, 저희는 매매가 아니고 전세로 들어온 거라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건 왜요? 여보 세상에, 들었어? 전세래 전세. 이깟 빌라 얼마나 한다고 쪽팔리게 매매도 아니고 전세로 들어오시나. 301호 분내는 형편이 많이 어려운가 봅니다. 저희는 자가인데 정말 안 됐네요. 여보, 우리 그만 들어가자. 전세 사는 사람이랑 괜히 말 섞었다가 수준 떨어지겠어. 그래, 그러자고. 두 부부의 태도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비싼 아파트도 아니고 전세나 자가나 그게 그 가격일 텐데 제가 전세로 들어왔다고 저의 수준까지 들먹이는 이야기를 왜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었죠. 옆집 부부의 몰상식한 행동에 당장 불러내 따질까도 생각해봤는데 이사 첫날이기도 하고 내가 신경 안 쓰면 그만이니 그냥 무시하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부부, 특히 옆집 여자가 무슨 억하심정인지 저희가 옆집에 산다는 이유로 괴롭히며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옆집 부부가 저희 동네 근처에서 식당을 한다고 했는데 맛집으로 소문나 장사가 잘 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아주 많이 벌었고요. 그런데 굳이 그걸 저희 집과 비교하며 괴롭히더니 어느 날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들어보니까 아들이 그 유명한 대학 다닌다면서요? 아주 좋으시겠어요. 네,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혼자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더니 대학에도 좋은 데 들어가 줬네요. 저야 늘 고맙고 미안하죠 뭐. 그런데 남편분은 무슨 일을 하시나? 저희 남편은 왜요? 그냥 이사 와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혹시 남편이 바람나서 집이라도 나간 건가? 이혼하긴 누가 이혼을 해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 대해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애 아빠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아파서 먼저 세상 떠난 것뿐이라고. 세상에나. 그러니까 그 말은 그쪽 아들이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거네? 어쩐지 대학만 좋은 데 다녔지 막 나갈 것 같더라니. 내 예상이 맞았어. 그러는 300요 그쪽이야말로 부모님은 전부 살아 계세요? 우리 부모님은 전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요? 아니 부모 없는 자식이라 그런가? 그쪽이야말로 몰상식하게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막 나가서 물어봤네요. 어디 감히 남의 귀한 아들 보고 막 나갔느니 어쩌느니 함부로 짓거리고 있어? 동네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그쪽 아들 공부도 못해서 대학도 전부 떨어지고 벌써 오수중이라고 하던데 가만히 보니 그쪽 아들이 우리 아들처럼 좋은 대학도 못 가고 하니 질투나서 그랬나 보네. 그렇게 질투나면 괜히 상관없는 우리한테 시비 걸지 말고 당신 아들한테나 더 신경 써 이 정신 나간 예편네야. 뭐야? 정신 나간 예편네? 옆집 여자가 뭐라고 떠들든 그렇게 말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뭐라고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확 무시해버렸죠. 왜 가만히 있는 저희한테 자꾸 시비를 거나 했더니 인성도 문제였지만 자신들이 무시하던 집이 뭐 하나라도 잘나 보이니 그랬던 겁니다. 본인 아들은 대학을 못 가 오수씩이나 했는데 저희 아들은 좋은 대학에 붙어 잘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저희 남편이 먼저 떠난 것도 억울한데 저희 아들을 무시하는 옆집 여자의 행동은 더는 봐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한마디 해주게 되었죠.
동네 주민들한테도 들어보니 같은 동네 살면서 자기네는 잘 나가는 식당 운영한다며 엄청 잘난 척을 하고 다녔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 변변히 친하게 지내는 이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옆집 부부들에 대한 엄청난 사실을 목도하고 맙니다. 도배가 예약되었던 집에 같이 작업하는 동료들과 도배를 하러 방문하게 되었는데 익숙한 사람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집주인이 젊은 여자였는데 글쎄 그 옆에 옆집 남자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어서 오세요. 저희 집 잘 좀 부탁드려요. 오빠, 도배하시는 분들 왔으니까 우린 그만 방해 안 되게 나가자. 그런데 우리 집 도배랑 장판 오빠가 전부 해주는 거 맞지? 그렇다니까. 우리 예쁜이가 원하는데 이 오빠가 못 해줄 게 뭐가 있다고. 오빠가 늘 말했지? 나 이런 째째한 것에 돈 쓰는 거 아까워하는 그런 남자 아니라고. 나 이래봬도 오빠 상남자야. 오빠가 일시불로 전부 결제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나 남는 거 돈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여기 집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까 전부 최고급으로 해 주십시오. 어머, 300이요? 아저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300이로. 예쁘라. 오빠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만 가본다. 나 나중에 전화할게. 오빠, 갑자기 어딜 가? 오빠! 옆집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불이 나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옆집 남자가 자기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물론 옆집 여자와 사이가 안 좋은 거 맞지만 같은 여자로서 옆집 여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걸 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일을 나가는 저와 옆집 여자가 동시에 현관으로 나와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옆집 여자가 잘 차려입은 모습으로 나오더니 저에게 시비를 걸며 자랑하며 말하더라고요. 오늘 남편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오붓하게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그쪽은 남편도 없고 이런 기분 알려나 모르겠네. 저기 그것보다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그쪽 괜찮은 거예요? 참 웃기지도 않아서 나야 같이 데이트 갈 남편이라도 있지만 남편도 없는 그쪽이 날 뭐 때문에 걱정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게 아니고 내가 저번에 도배하러 간 고객님 집에 그쪽 남편을 봐서 하는 말이에요. 젊은 여자 혼자 사는 집이었는데 그쪽 남편이랑 오빠 우리 예쁜이 부르면서 사이가 심각해 보였다고.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남편 단속 잘해요. 나도 이야기 할까 말까 하다가 같은 여자로서 걱정돼서 해주는 이야기니까. 뭐라고? 젊은 여자 집에 같이. 이 인간이 그 새를 또 못 참고 나 몰래 바람을 피웠어? 내가 당장 이 인간을. 옆집 남자가 바람을 피운 것은 한두 번이 아닌 것인지 옆집 여자는 화난 표정으로 남편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까지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 때문에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오는 사건까지 생겼죠. 그날 이후로는 자신들의 집을 들켜서인지 옆집 부부가 저희 집에 시비를 거는 일은 더는 없어졌고요. 하지만 진짜 불행은 다른 곳에서 찾아왔어요. 이젠 제대로 자리도 잡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져 아들의 권유로 전 그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은 병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며 유방암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 초음파와 조직 검사를 받게 되었고 유방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죠. 하루라도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날만 남은 줄 알았는데 갑작스레 불어닥친 또 한 번의 불행에 저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의기소침한 저를 보고 아들이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엄마, 수술하면 금방 나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한테는 내가 있잖아. 그래, 엄마가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얼른 치료받고 일어나야지. 엄마가 열심히 힘내볼게. 그렇게 해서 저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잘 마쳤지만 아직 저에겐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함께 작은 부분에 뼈 전이가 된 상태라 표적 치료를 해야 한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을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표적 치료를 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물론 제가 실비랑 암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서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앞으로가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보험을 들어놨다고 해서 모든 병원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몸에 암이 전이가 된 상태이니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다가 100% 낫는다는 보장도 없었으니까요. 그때까지의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에 전셋집 대출금에 대학생 아들까지 둔 저는 여러 고민이 들 수밖에 없었죠. 아들이 하는 말이 당분간 제가 건강해질 때까지 학교 휴학을 하며 본인이 회사를 다녀 저를 돌보겠다고 했지만 결코 자식에게 큰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저랑 살며 고생한 아들을 더는 고생을 하며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치료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 더욱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바로 또다시 옆집 문제였어요. 옆집 여자가 집 앞에 세우던 자전거가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하더니 저희 아들을 범인이라고 지목했던 겁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 경찰관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고 말았던 거예요. 100만 원 넘는 비싼 자전거라 저희 남편이 아끼던 건데 자전거 타고 밖에 나가려다가 집에 놓고 간 물건이 있어 잠깐 올라간 사이에 이 집 아들이 훔쳐갔지 뭐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아들 알바하고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 몸이 2개가 아니고서야 그런 애가 어떻게 자전거를 훔쳐요. 당신 지금 우리 아들이 자전거 훔쳐갔다는 증거 있어? 무슨 증거라고 있어서 이런 거냐고? 꼭 증거가 있어야 하나? 이 건물에 그쪽 아들 아니면 우리 남편 자전거 훔쳐갈 사람이 어디 있다고. 돈도 없어서 집도 전세 사는 데다 그쪽 아들 아빠 없이 큰볼 없이 자라서 뭐든 할 수 있는 인간 있잖아. 그러자 모든 상황을 불안한 시선으로 보던 옆집 여자 아들이 옆집 여자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왜 항상 쪽팔리게 동네 사람들이랑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그리고 아빠 자전거 301호 아줌마들이 훔쳐간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건 네가 어떻게 알아?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이런 것들은 따끔하게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린다고. 사실은 그 자전거 내가 가져간 거라고. 아빠가 아끼는 자전거인 걸 아는데 나도 여자친구랑 여행 가고 데이트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뭐야? 이 자식이 대학을 5수씩이나 안 주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여자친구랑 데이트 비용 만들려고 아빠 자전거를 팔아? 네 놈도 네 아빠랑 똑같다. 지 아빠 닮아서 여자의 환장해서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언제 철들 거냐고? 그러자 옆집 여자는 자기 아들에게 화를 낸 것도 잠시 자기가 신고해서 부른 경찰관 분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신고자분, 저희한테는 옆집 아들분이 신고자분 남편분 자전거 훔쳐간 거 직접 눈으로 보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지금 허위 신고를 하신 거네요. 신고자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죄 없는 사람 신고하는 것도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요. 경찰관 분들의 말에 옆집 여자는 민망했는지 저와 제 아들 그리고 경찰분들의 눈치를 보다 자기 아들을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이구,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정말. 언제 정신 차릴래 이 화상아. 아휴, 저기 경찰관 양반, 내가 미안해요. 남편이 아끼던 자전거라 사라져서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일이 모두 잘 해결된 것 같으니 그만 가보시죠. 괜한 발걸음하게 해서 내가 미안해요. 전 어이가 없다 못해 분노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저희 아들을 도둑으로 몰더니 자기 아들이 한 짓이란 사실이 밝혀지자 옆집 여자는 저희 아들에게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얼버무리며 넘어가려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번만큼은 그만 넘어갈 수 없었죠. 야, 300이요. 이 옆엔 내가 사과도 없이 어딜 그냥 넘어가려고 해? 너 지금 우리 아들 도둑으로 모은 거 당장 사과하지 못하겠어? 아니, 같이 한 건물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호 사촌끼리 좋게 좋게 넘어가질 못할 망정 별일도 아닌 일에 무슨 사과를 하라고 그래? 그리고 당신 아들이 평소 행실이 바랐었어 봐. 내가 그런 오해를 했겠나? 평소 압이 없어서 근본 없이군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나처럼 신경 쓰고 챙겨주는 좋은 이웃이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이웃 사촌? 언제는 가난하고 집도 절도 없이 우리 전세 산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우리 보고 수준 떨어진다고 했지? 그리고 챙겨주긴 뭘 챙겨줘? 당신 그동안 괜히 아무 잘못 없는 나랑 우리 아들한테 시비 걸고 무시하면서 괴롭히지 않았어? 경찰 아저씨들도 분명 들으셨죠? 지금 아무 증거도 없이 우리 아들 도둑으로 몰면서 근본 없다고 모욕한 거. 저 여자 무고죄랑 모욕죄로 신고할게요. 그래도 되는 거죠? 제 말에 옆집 여자는 당황했는지 그제야 발에 불똥이 떨어진 듯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매달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그런 일로 날 신고까지 해? 저기 용준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빌 테니까 한 번만 봐줘. 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준아, 네가 네 엄마한테 말해서 제발 설득 좀 해봐. 죄송한데요, 아줌마. 이번만큼은 아줌마 하신 행동 절대로 용서 못하겠는데요. 아줌마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저 지금 전과자 될 뻔했다고요. 그동안은 아줌마가 저랑 엄마 무시하고 욕했어도 그냥 넘어갔지만 우리 엄마 지금 암까지 걸려 아프신데 이런 상황에서까지 우리 엄마 힘들게 만드신 거 저 그냥 봐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소할 겁니다. 아줌마가 그동안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참에 반성하면서 사세요. 저희 아들은 진짜로 옆집 여자를 고소를 했습니다. 몰랐었는데 그동안 아들이 저 몰래 저희를 못살게 괴롭혔던 증거들을 모아두고 있었더라고요. 결국 옆집 여자는 그 일로 벌금까지 내며 전과자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 또다시 저에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으며 1년 정도 흘렀을 때인데 병원에 가 정기검진을 받는데 암이 재발했다는 이야기였어요. 또다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오고 만 것입니다. 이미 저희 집은 저로 인해 집안 형편이 많이 힘들어져 있었고 아들도 대학을 휴학하고 저 때문에 직장에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제가 실비를 들었다고 해도 전부 감당되는 것이 아니니 집 대출금에 생활비며 제 치료비로 아들은 본인 카드까지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셋집을 내놓고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니 자식을 위해서라도 제가 차라리 치료를 포기하고 일찍 떠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나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직 한창 젊은 아들의 인생을 발목 잡으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아들 곁에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주다 전 치료를 받지 않고 끝을 맺을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한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한 지 일주일 정도 남았을까.
주말 이른 아침 집에 있어야 할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을 차리고 기다리니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제 앞에 돈 봉투를 하나 내미는 것이었어요. 의아한 전 아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죠.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나한테 봉투를 줘? 엄마, 너무 화내지 말고 들어. 아빠가 나한테 물려주신 금반지 팔았어. 뭐라고? 너 그게 어떤 반지인데? 아빠가 자신 목숨처럼 여기셨던 거라고. 그걸 고작 엄마 때문에 팔아?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20대 성인이 되던 날 남편이 부탁한 대로 남편의 금반지를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지금 그 반지를 저의 치료비를 위해 팔았다고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정말 이럴 거야? 엄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엄마 약값도 거의 떨어졌고 일단 급한 불을 꺼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이야기 안 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엄마 보호자인데 나한테 모든 걸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고? 엄마 친구 순영이 아줌마한테 다 들었어. 엄마 치료 포기할 거라고 그랬다며?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 병 나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런 거니 엄마 떠나면 나 잘 부탁한다고 했다면서? 엄마는 내 생각은 전혀 안 하지? 아빠도 떠나고 안 계시는데 엄마까지 없으면 정말 세상에 의지할 곳도 없어지는 건데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마음대로 엄마가 그런 결정을 한 거냐고. 그래도 어떡해. 나 때문에 내 새끼 고생하는 꼴은 볼 수가 없겠는데 어떡하라고. 부모가 돼서 자식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앞길을 턱하고 막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부모야. 엄마가 나 앞길 막은 적 없어. 인생 살면서 잠깐 힘든 일로 나 엄마 포기할 수 없다고. 엄마 정말 모르겠어? 엄마가 이렇게 사는 것도 포기하고 떠나는 게 나한테 상처 주면서 내 앞길 막는 거란 말이야. 엄마를 이렇게 억울하게 보내고 나면 내가 제대로 살 수 있겠냐고. 엄마 잘못될까 봐 나 너무너무 무섭단 말이야. 아들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전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아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아들 곁에 오래오래 살아주며 곁에 있어주겠다던 잘 키우겠다고 했던 남편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 저희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살게. 우리 아들 아프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힘들어서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엄마 꼭 다 나아서 우리 아들이랑 오래오래 곁에 있어줄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그날 결심을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보기로요. 하지만 남편의 반지는 꼭 찾아와야 했어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남편의 어린 시절 끼고 있던 반지는 쉽게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은 월요일로 아들이 회사에 출근하는 날이라 저는 아들에게 물어 남편의 금반지를 팔았다는 금은방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아들이 남편의 금반지를 판 곳은 동네 근처에 있던 금은방이라 금세 찾아갈 수 있었죠. 금은방에 들어가자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절 맞아주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손님 어떤 거 보시러 오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저희 아들이 실수로 어제 이곳에 중요한 물건을 팔았다고 해서 그거 찾으러 왔어요. 목걸이에 아이 금반지가 걸려있던 물건인데 죄송한데 돈은 돌려드릴 테니 그 금반지 좀 돌려줄 수 있을까요? 저와 아들에게 너무 중요한 물건이라서 그래요. 여기 어제 금반지 팔고 받았던 돈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어제 아이 금반지 팔았던 남성분 어머니란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안 그래도 저희 사장님께서 나중에 그 반지 보시고 도대체 누가 팔고 가신 거냐면서 저희 금은방에 파신 손님을 하루 종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제가 바로 사장님께 연락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직원분은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말씀하셨던 어제 금반지 맡기신 분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직원분의 말에 전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점잖게 생긴 노 신사분이 금은방으로 들어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노 신사분은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나타나 저를 보고 다짜고짜 묻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초면에 정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거 정말로 아드님 반지가 맞습니까? 네, 맞는데 왜 그러시죠? 이 큰 반지 도대체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제가 요즘부터 알고 있던 반지라 괜찮으시면 아드님이 이 반지를 어디서 구하신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저도 그때 저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노신사분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반지에 대한 사연을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을 어린 시절 끼고 있던 반지를 알고 있다는 자체도 너무 이상해 알아봐야 했으니까요. 사실 이 반지는 저희 남편 반지예요. 저희 남편이 어린 시절 엄마가 교통사고 났다는 말에 처음 보는 삼촌을 따라갔었는데 그렇게 부모님과 헤어지게 돼서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었대요. 이 반지는 남편이 보육원에 가기 전 부모님과 살 때부터 끼고 있었던 거라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 아들이 10살 때 백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서 그때 저에게 주었던 걸 제가 아들에게 준 거예요. 혹시 그러면 남편분 이름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충격으로 본인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이름이 있어 그걸 본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 이름은 권송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남편분 이름이 송이라고요? 아이고 아가, 내가 네 시애비다. 우리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혼자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이 저희 남편 아버지라니요? 우리 아들이 놀이터에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다가 납치를 당했지 뭐냐. 그래서 납치범이 원하는 대로 납치범이 말한 장소에 돈가방까지 챙겨 나갔었는데 끝까지 나타나지 않더구나. 아마도 주변에 납치범을 잡기 위해 경찰이 숨어 있었다는 걸 눈치챘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 납치범에게서 연락이 끊겼고 우리 아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그 납치범을 찾으러 다녔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 주변에서는 전부 우리 아들이 죽었을 거라고 말했지만 나와 집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결혼까지 아들까지 낳았었구나. 이 금반지도 내가 금은방 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직접 해줬던 거고 송이란 이름은 우리 아들 태명이었다. 집사람 뱃속에 있는 초음파 사진을 봤는데 조그만한 게 예쁜 눈송이를 닮았지 뭐냐. 그래서 어릴 때 자주 송이라고 불렀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어. 아가! 그러면 정말로 사장님이 저희 남편 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아버님! 그래, 우리 며느라기야. 저는 그렇게 저희 아버님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다니던 보육원 당시의 남편 사진을 보여주니 남편은 한눈에 저희 남편을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저희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딱 저희 남편이 맞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아이 키우느라 고생 많았지?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두 모자 잘 돌봐줄 테니까.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님, 저희 남편 진짜 이름은 뭐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송이 이름 박진우다, 박진우. 남편 진짜 이름이 박진우였군요. 아버님, 저희 나중에 같이 남편 찾아가서 이야기해줘요. 남편 진짜 이름은 뭔지. 그래, 그러자꾸나. 그 이후 저희 아들에게 친할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아들은 회사가 끝나자마자 달려왔죠. 그리고 아버님을 보고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님도 처음 보는 저희 아들 얼굴에 남편과 쏙 빼닮았다면서 좋아하셨고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담긴 남편 사진도 여러 장 보여드렸는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남편의 반지까지 팔려고 했던 저희 사정을 듣게 되셨고 많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저와 저희 아들이 고생할 일도 없었는데 남편이 없어 저희 두 모자가 그동안 고생을 한 것 같다면서요. 아버님의 눈빛에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아버님께서 제 병원비도 내주시고 저희 두 모자를 진짜로 잘 돌봐주시겠다면서요. 알고 보니 아버님께서는 굉장한 부자셨거든요. 아버님의 금은방이 있는 큰 건물이 전부 아버님 것이었죠. 그리고 아버님을 찾자마자 저는 저희 모자를 괴롭혔던 옆집 부부에게 제대로 된 복수도 하게 됩니다. 옆집 부부가 장사하는 식당이 바로 저희 아버님 건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모자가 할 말이 있다고 저희 아버님 금은방으로 옆집 부부를 부르니 아주 의기양양해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뭐야,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 건물주 사장님 가게까지 찾아와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여기 건물주 사장님은 나랑 우리 남편한테 친아버지 같은 존재셔. 니들이 찾아와서 이른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아? 안 그러세요, 박 사장님? 웃기지도 않아서 이게 무슨 헛소리를 하고 지랄이야? 나는 우리 시아버지 뵈러 온 건데. 네 시아버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몰랐니? 여기 계신 박 사장님이 우리 시아버지셔. 그런데 니들 부부가 그동안 우리 부부 괴롭힌 거 하시곤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부른 거고. 이것들이 우리 아들 생각나서 그동안 가게 보증금이랑 임대료도 받지 않고 오랫동안 내 건물에서 장사하게 해줬더니 나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었구나. 이참에 아주 잘 됐다. 마침 가게 계약 만료 날도 다가오고 내 건물에서 가게 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301호, 네가 박 사장님 며느리랑 손주분인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다시는 저희가 박 사장님 며느리랑 손주 못 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기회를 주세요. 잘하라면 진작 잘했어야지. 아무 잘못도 없던 애먼 사람 괴롭혀놓고 이게 빈다고 통할 것 같아? 니들은 우리 건물에서 아웃이다. 이 바퀴벌레보다 못한 것들. 그렇게 옆집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버님 건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수 중인 아들이 부모님 몰래 지인들에게 다단계 사기를 치다 걸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까지 물어줘야 하는 형편이라 알거지가 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못되게 살더니 그 벌을 곱절로 받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아버님과 함께 시어머님을 만나게 되었고 시어머님도 저희를 부둥켜 안고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평생 가슴이 안이 풀리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함께 남편의 납골당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남편 이름도 불러보게 되었고요. 물론 저희 아들과 아버님의 유전자 검사도 하게 되었는데 친손자 관계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전 아버님의 도움으로 유방암 치료를 받으며 5년이 지난 지금은 건강도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치료를 받아도 회복되지 않던 몸이 시부모님을 만나고 난 뒤 기적처럼 낫기 시작했던 거죠. 저희 아들도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군대도 잘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해 현재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고요. 제 생각이지만 아버님을 만나게 된 것도 그리고 제가 암을 극복하게 된 것도 하늘에 있는 남편이 도와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 새롭게 얻게 된 기적과도 같은 인생, 시부모님 그리고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 합니다. 이런 저희 새로운 인생, 썰TV 구독자 여러분 모두 응원해 주실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행복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칩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